신인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천공 최측근 신경에 바이든 방한 전 허창수 미팅 보고서 만들어서 대통령께 이런 제목으로 단독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뉴스토마토가 단독 입수한 자료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도 이제 무속인 천공 측과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보이는 정황 입수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4월 16일 천공의 최측근 신경의 정법시대 문화재단 이사장이 네. 당시 정법시대 법무팀장이던 A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왜 의미가 있는 거죠? 바이든이 방한하기 전에 허창수하고 미팅했다. 이게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메시지 내용부터 먼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허창수님의 비서실장님도 난민 강의를 듣게 하시고 그분이 허창수 회장님께도 들으시게 하시라고 하십니다. 지금 바이든이 5월 22일에 한국에 오시니 그 전에 허 회장님과 미팅이 되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대통령께 올리시고요. 시간이 급하다고 하십니다. 이런 메시지를 이제 당시 정법시대 법무팀장 A씨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람이 천공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네. 허창수가 누구냐, 그다음에 신경의 정법시대 문화재단 이사장이 누구냐, 네. 이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야 이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허창수 전 전경련 회장으로 전경련 GS그룹 명예회장이고요. 네. 그리고 천공의 최측근 신경의 정법시대 문화재단 이사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천공이 1등 제자라고 소개할 정도로 핵심 측근 인물입니다. 신경애라는 사람이 네. 그래서 20대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청이 됐고요. 천공과는 20년 넘게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고 천공의 모든 일정과 대내외 전략 등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내부에서는 신 이사장을 신 원장으로 지칭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재 현재 정법시대 대표 이사이고 정법시대 문화재단 이사장 등을 맡고 있어서 이제 뭐 천공 관련해서는 2인자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천공과 동급인 천공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네. 기이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인 건데 2017년도에 주식회사 정법시대를 설립하고 여러 수익 사업을 같이 벌이고 있고 신경에는 천공의 대외 연락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김건희 여사와의 소통 창구로 지금 지목되고 네, 있다.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근데 요 사람이 허창수라고 하는 전경련의 전 회장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바이든이 오기 전에 대통령에게 뭔가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만나야 된다라고 이제 여기 전 법무팀장 A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거의 설명드리자면은 네. 그러니까 메시지에 대한 A 씨의 주장이 있는데 네. 해당 메시지와 관련해서 A 씨는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곧 방한을 하는데 그 전에 대통령실에 천국의 기획안을 보고를 해야 한다. 허창수 회장과 사전 만남이 필요하다는 지시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창수 회장 측에 밀봉된 문건도 전달했다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한국에 오기 전에 네. 자 천공 측에 있는 신경애라는 사람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당시 정법시대 법무팀장 A 씨에게 뭐라고 보냈느냐? 허창수 비서실장님도 무슨 강의를 듣게 하고 바이든이 한국에 오기 전에 허 회장과 미팅을 하게 하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대통령께 올려라. 그러니까 네. 이 얘기는 대통령이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또 전경련 회장이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또 미국에서 오는 그 귀한 손님인 바이든을 누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자기네끼리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과 이 전체적인 외교나 이런 거 관계까지도 이 사람들이 관여를 했다. 네, 연결됐을 가능성이 현재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자 보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천공이 이 시기에 미국 관련해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 대규모 난민촌을 조성해야 된다는 사업 이 부분을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에 보이는 33분 분량의 강의 내용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장을 한 바 있는데 이 내용이 문자 메시지로 확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측과 허창수 회장 측에 연결을 해라 이런 지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문자 메시지를 받은 A라는 사람 법무팀장이겠죠. 네. 이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지금 이 주장이 현재 일단 신경애라는 사람이 본인에게 지시를 했다. 그러고 하지만 저 메시지대로라면 허창수 회장과 미팅을 한 뒤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대통령께 제출하라는 의미인데 이 문자 메시지가 본인은 그 정도의 능력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이렇게 되면은 신경의 이사장이 이제 직접 연락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곧 방한을 할 건데 그 전에 대통령실에 천공이 이 바이든 대통령 방한과 관련해서 뭔가 기획안을 만들어서 네. 보고해야 된다. 네, 대통령실에 보고해야 그리고 된다. 그 보고할 때 허창수 회장과도 먼저 만나서 얘기 조율을 좀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지금 보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천공이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도 연결되고 또 바이든이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기획을 짜는 사람이기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뭔가 그 이후에 행동이나 절차 같은 거를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야. 일단 이게 결국에는 A씨 법무팀장, 전 법무팀장이다 A씨의 주장인데 네. A씨라는 사람이 뭐 주장이 허무맹랑하다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일단 어느 정도 근거가 보이는 게 일단 천공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직책을 가지고 있었고 신경의 이사장과의 소통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공 측과의 관계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잡지 여성시대 총괄 편집국장 직위가 있었는데 천공을 비롯해서 신 이사장과의 인터뷰 등도 다수 잡지에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중요한 거는 그때 당시에 또 천공도 미국에 막 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당시에 이제 난민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제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했던 지난해 9월 20일에 뉴욕 맨해튼에서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천공은 유튜브에서 한미 수교 140주년이란 이름으로 다시 한번 난민 문제를 꺼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이 함께 미국의 이 난민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제안을 하면 난민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미국이 좋아할 것이다. 네. 그리고 이 와중에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입 의존도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이런 네, 주장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그 시기에 하필이면 정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천공이 미국에도 갔었었고 우리나라 대통령 부부도 또 외국에 갔었었고 네. 이런 얘기가 있군요. 결국엔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신경의 이사장의 직위도 중요한 상황이고 신경의 이사장이 이런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려고 이제 카카오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모든 수단을 통원해서 연락을 했는데 일단 연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쳐도 찾아가서 했는데 만날 수는 없었고요. 네. 그래서 이 문자 메시지 내용을 이제 신경의 이사장에게 보냈는데 최근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허창수 회장한테 또 확인해봤더니 우리는 그런 연락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네, 부인을 만날 하기도 일이 했고. 없다라는 입장이고 네. 대통령실에서는 내용을 잘 모른다. 천공 관련해서는 대응을 안 한다는 입장을 지금 전해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아니다가 아니라 우린 대응 안 한다 모른다 이렇게만 네, 말했다는 잘 거예요. 모른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뉴스토마토에서 단독으로 나온 얘기인데 지금 좀 복잡스럽습니다만은 바이든이 방한할 당시에 전경련 회장을 천공 측에서 만나서 뭔가 제안하려고 했다는 거고요. 그 제안하려는 기획서를 작성해서 대통령실에 보내기로 했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 만나서 어떤 국정을 논하는 자리에 본인들이 만든 기획서를 가지고 자꾸 보고하고 그에 맞춰서 행동하기를 압력 넣었다. 이런 얘기를 좀 들립니다. 네, 대통령실이 실제로 이행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일단 신경의 이사장의 주장 문자 메시지 기록이 남아 있는 걸 여기에 확보를 한 대해서 겁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네. 모르겠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네. 얘기했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에게 무속인 천공의 실체를 알리는 내용의 탄원서가 일찍이 전달이 됐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묵살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뉴스토마토에서 저희가 이제 취재를 4명을 총 했는데 전직 정법시대 간부 A씨, 그리고 천공의 측근으로 발등했던 B씨, 그리고 천공을 만난 뒤에 그 실체를 추적해왔던 C씨와 D씨 등이 이제 계속해서 접촉을 했는데 천공의 사생활과 위법행위 등에 관한 자료를 모았고 이 부분을 모아서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법시대 간부 A씨, 그다음 천공 측근이었던 B씨, 10년 동안 천공을 실체를 추적하고 있는 C씨와 D씨 4명을 접촉을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자료가 엄청나게 지금 모여 있군요. 네, 그래서 자료를 좀 보면 5가지 내용입니다. 천공이 정법시대 신도들의 회비를 빼돌려서 비자금을 조성한 내용, 그리고 천공이 경남 함양균 일대에 땅을 차명 계좌로 산 정환과 그리고 구입한 땅의 주소지,
그리고 세 번째로 천공 관련 단체들의 조직도, 그리고 네 번째 천공이 여신도들과 이제 성관계를 맺고 혼외자를 뒀다라는 의혹. 그런 것도 그리고 있어요? 네, 다섯 번째는 천공이 윤 대통령 내외와 인연을 강조하면서 혹세무민하고 있다는 주장. 이렇게 총 5가지로 요약이 되고 이 5가지 사안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을 했고 이제 경호처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이 모든 과정이 묵살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요. 자, 회비 빼돌려서 비자금 조성했다. 그다음에 차명 계좌로 땅을 샀다. 그러니까 재산을 다 불리고 있군요. 그다음에 천공 관련 단체들이 지금 조직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 여신도들과 문란한 성관계를 맺고 혼외자를 두었다. 대통령 내외와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혹세무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요즘에 나는 신이다의 정명석 네. 교주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JMS?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이 된 이 대통령에게 조언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제2의 국정농단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하에 탄원서 30쪽 분량의 탄원서를 작성을 했고 전달을 했는데 일단 김용현 처장에게는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적어서 보냈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는 비서를 통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측근 인사를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 이 모든 게 묵살된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이 지금 뉴스토마토에서 단독으로 취재해서 네. 보도가 나갔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요? 오늘 아침에 오늘자로? 나옵니다. 네. 자, 여러분 2023년 4월 12일 수요일 뉴스토마토 기사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김용현, 한동훈의 천공 탄원서 전달했으나 묵살되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갔어요.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줘보시면 좋은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그거군요. 이런 문제가 많아서 지금 아까 말한 그 4명이 네. 김용현 경호처장에게 문자로 이런 사람하고 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고 네, 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문제가 있으니까 심각합니다. 조심하세요라고 한동훈 장관에게 네. 연락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천공이라는 인물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게 2021년 10월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토론회도 있었고 천공 관련 의혹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을 한 게 3월 달입니다. 2021년 3월 달. 그러니까 2021년 10월 달에 그 대통령 후보들 경선한다 그러면서 네. 유승민 전 의원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때 텔레비전에서 네. 뭐 토론하기 직전에 얘기했던 그 즈음이 사실 가장 네. 드러났던 시기잖아요. 근데 네. 그 시기보다 전에 7개월, 7개월 전에 7개월 전에 이미 천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투서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군요. 네, 정확한 시점으로 2021년 3월 6일에서 7일 사이고요. 이때는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연수원에 자천돼 있던 시기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3월 4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한 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탄원서를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 전직 정법시대 간부 A씨의 증언에 따르면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 천공을 자주 만나서 네. 용채를 줬다 이렇게 말했어요. 용채가 뭡니까? 돈을 줬다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채 같은 걸 네.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에 천공을 자주 만났고 천공에게 이런저런 뭐 얘기를 물어보고 그랬나 봐요. 아마 네. 좀 속 답답하고 이럴 때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네. 그리고 이제 복채 비슷하게 주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당선된 이후로도 네. 천공과 대통령이 통화하는 소통을 이어갔다라고 A 씨가 이 정법시대 네. 전직 간부가 말을 했고 그 이후에 천공과 같이 다니는 그 여자분 신경애 씨인가요? 그분은 뭐 사기꾼이며 범죄 집단과 같은 조직이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한 게 아니라 이 A 씨라는 분이 말했다는 거고. 주장입니다. 네, 그러면서 천공이 대통령 내외 관계를 팔아 혹세무민한다. 제2의 국정농단을 번지기 전에 처리해야 된다. 30쪽 분량의 탄원서를 작성을 해서 김용현 경호처장 그리고 한동훈 장관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달이 됐는데 왜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전달이 이제 뭐 직접적으로 전달된 건 아니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비서를 통해서 전달했다는 게 주장인데 네. 이 당시에 이제 탄원서를 전달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만 해도 한동훈 장관이 천공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알게 되면 이제 윤 대통령으로부터 천공을 떼어놓을 사람 자신들의 편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한 장관에게 탄원서를 주고 나서 이틀 뒤에 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로 신분이 매우 두터운 어떤 변호사를 만나서 천공 조심하라고 알려달라고 부탁했고 탄원서도 주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직접 전달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이제 윤 대통령의 모든 법률 문제를 관리하는 친구에게 넘겼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받았는데 직접 뭐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직접 받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네. 아하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김용현 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수위 시절만 해도 천공에 관한 문자를 보내면 감사합니다라고 답을 보냈었는데 김용현 경호처장이 네, 취임하고 경호처장이 된 이후로는 답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네요. 그 CC와 DC, 그러니까 네. 이 천공 문제를 추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2022년 3월 9일에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김용현 경호처장과 접촉을 하면서 안면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직접 접촉하면서 천공이 대통령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하라. 천공은 위험하고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나라가 잘못된다. 이런 문자를 6에서 7차례 정도 보냈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반응이 없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래서 이게 천공 개입 의혹에 대해서 김용현 처장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일명식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왔었는데 만약 이게 지금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용현 처장이 거짓말을 한 셈이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또 좀 자주 알았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더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천공에 대해서 어쨌든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여기저기서 이게 전달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묵살이 된 뒷배에 묵살이 된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네, 그래서 A 씨의 입 주장인데요. 대통령 측 인사에 따르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제 MBC 스트레이트에서 천공을 지적하는 방송을 했는데 그랬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보고 천공 조사해야지.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천공은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는 분인데 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말렸다. 이렇게 A씨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쨌든 뭐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자꾸 왔다 갔다 했든 뭐 도움을 받았든 그것과 무관하게 어쨌든 MBC에서 취재하니까 조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김 여사가 천공은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은 분인데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아마 못하게 말린 게 아니냐 이런 네. 추측인 거죠. 그래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경호처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무부에 요청을 반론 요청서를 보냈는데 일단 경호처에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법무부는 답변을 보내지 않기로 정리했다라면서 답변이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처장과 한동훈 장관에게 사실관계 확인해달라 하면서 변론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적어서 보내달라고 했다는 건데 네. 경호처는 묵묵부답이고 침묵하고 있고 한동훈 장관 측 법무부에서는 답변 보내지 않겠다. 답변할 내용이 없다.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취재를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저희 탐사보도부에서 지금 4명을 꾸려서 계속해서 취재를 하고 있고 저번 천공 의혹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후속 보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근데 뉴스토마토는 이렇게 뭐 MBC까지 큰 데도 아닌데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되겠어요? 나중에 또 고발당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될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할 때 도와주는 방법은 혹은 응원하는 방법은 혹은 진실이 계속해서 알려지길 원하는 마음이라면 이분들을 격려하는 방법은 그 기사를 열심히 읽고 나르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실관계를 나름대로 또 확인해보고 이런 행동일 겁니다. 자,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이게 거짓말이라면 잘못된 취재라면 뉴스토마토 혼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고 그럴 개연성이 매우 높은데 사실관계 파악을 못하는 상황이라 그런다면 우리라도 사실관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희 기자하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담한 대담 시간입니다. 지난달 민주항쟁 계승 비상시국대 발언에서 처음으로 윤 대통령 일가의 양평 땅 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 비리 의혹을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인데요. 자, 오늘 안진걸 소장 모시고 그날 그런 발언이 왜 있게 되었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소상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장님과 함께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하고 최근 현 정부의 민생 정책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좀 전에 이제 설명드렸습니다만 지난달 민주항쟁 계승 비상시국대회 발언에서 처음으로 윤 대통령 일가의 이 양평 땅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네.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오게 된 게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일단 오늘 많은 언론이 주목을 안 하고 있는 부분, 네네. 화면이 잡히지 않을까봐 이제
우리 MCN께라도 좀 카메라 저거 보여드리는데 보시고. 예, 예. 이게 좀 윤석열 크게. 대통령 공약도입니다. 아, 공약도. 예, 좀 저는 우리 뉴스토마토에서라도 오늘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다. 뭐가 이 공약도는 공약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 이른바 강상면 종점이 아니라 양서면 종점으로 가는 걸 해놨습니다. 서울 그거를 양평고속도로. 대통령의 공약이었어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국토부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끝나는 거다. 서울 춘천고속도로 연결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잖아요. 최근에 가짜 네. 뉴스입니다. 대통령 공약도 양서면을 찍고 홍천까지 홍천까지. 가는 걸 해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양평 IC, 홍천 IC 약 40km 고속도로 신설. 아니, 홍천에 씨는 원래 있었었어요. 공약에. 예,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는 서울 양평으로 끝나는 거다. 아.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냐면요. 예. 만약에 강상면으로 가면 이제 보이면 좋겠지만 이게 유명한 사진인데 강상면으로 가면 2.2km가 늘어나서 공사기간도 더 들 테고 화면에 예. 나오게끔 보여달라는데요. 이쪽으로 저쪽으로 한번 보여달라는데. 보여드릴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좀 크게 그림인데 확대를 가까이서 보여주세요. 예. 아니, 우리 카메라가 보여줘야지, 자기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좀 그렇지, 더, 그냥 들고만 예. 있으면 돼요. 네네네, 좋아요. 보시면 네. 곡선이 이렇게 이제 MC께는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곡선이 자유롭잖아요. 예. 양서면을 찍고 서울 양양고속도로 그다음에 홍천 춘천 쪽으로 가니까 양서면을 찍고. 네네네. 자연스럽잖아요, 라인이. 네. 근데 지금 우리 애청자들께서 보신 라인은 강상면으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 게 벌써 2.2km가 더 듭니다. 아. 그럼 2.2km 더 들고 처음에 국토부가 밝힌 안에 하면 터널과 교량이 20개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저걸 만들어내는데. 예, 그게 어떻게 경제성이 있고 환경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얘기를 갑자기 알게 된 게 제보를 받아서 이렇게 네, 된 거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집회를 하시면서 이제 그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처음에. 제일 먼저 5월 달에, 5월 네. 중순에 양평군청 전 공무원, 그리고 당연히 이 대통령 공약대로 양서면에 고속도로가 생길 거라고 이미 발표가 됐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2021년 4월에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되면서 네. 그 예타 통과도 2년 25억이라는 용역 비용을 들여서 KDI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기관이 2년 동안 각고 노력으로 겨우 통과된 겁니다. 예타를 2년 동안 해서. 예, 그것도 겨우 통과된 거예요. 그것도 양평 군수가 엄청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양평 거예요. 국민 모두가 노력했는데 그 당시에, 예. 비용 대비 편익은 일이 안 됩니다. 이른바 BC가. 그럼 탈락해야 되는데 그 비용으로만 모든 걸 판단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국토균형 발전 또는 소외된 지역에 대한 배려 또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어떤 옹호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AHP라는 기법이 도입이 된 겁니다. 아, 네. 종합 정책 평가를 해서 그 0.5를 넘으면 통과되는 건데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0.5를 겨우 넘어섰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네. 양서면 그러니까 두물머리와 육봉국도와 양서면 일대의 대규모 정체 정말 저도 지난번 양평군청 갔다 오면서 한 2시간 당했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예, 이거 그다음에 그것만으로도 통과 안 될 수도 있었어요. 네. 근데 서울 양양고속도로의 정체도 해소하고 결국 서울, 경기, 강원도 미 모두가 행복한 도로교통 접근성 네. 이 부분이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딱 나옵니다. 네네네. 그리고 대통령은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토마토에서 제가 이 부분을 대통령 공약이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가 서울 양평으로 끝나는 거다. 서울 춘천 고속도로 연결할 계획은 없었다라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기 대통령 공약집에 이렇게 엄연히 실려 있고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도 서울 춘천 고속도로의 서울 양양고속도로 정체를 해소함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민주항쟁 계승 비상시국대 무대에 올라서 윤석열 대통령 일가의 양평 땅 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 비리 의혹을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네. 당시에 제36주년 이 비상시국대 무대에 올라서 작년 7월 민주당 양평군수 임기가 끝나자 국민의힘 후보가 양평군수가 되자 갑자기 최은순과 김건희의 땅이 다량으로 있는 양평 병산리로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맞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 확인을 하고 좀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이후의 상황을 지켜보니 원희룡 장관이 갑자기 상황을 백지화시키면서 투쟁을 선언했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본인이 변명 비슷하게 내용을 올리면서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자꾸 팩트라고 그러면서 올리니까 안 소장이 이거 아니다. 지금 그게 좀 말이 안 된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양평 군민들이 제보가 계속 온 거죠. 아. 갑자기 올해 5월 달에 종점이 강상면으로 바뀌었다.
양평군도 몰랐고 군민 공무원도 몰랐고 국민 누구도 몰랐다. 어떻게 그래요?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국민들에게 제보가 오고 전직 공무원 제보가 비슷한 시기 온 겁니다. 올 중순에. 공무원들한테도 막 와요. 그만두신 공무원들 입장에서 네, 얼마나 네. 황당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이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로 해서 양평군이 공식 노력한 게 2008년부터고 민원이 발생한 건 20년 전부터 발생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어떻게 변경돼? 알고 봤더니 그쪽에 윤석열, 김건희 일가 땅. 사실은 대통령 부부 땅이라고 했는데 자꾸 차가 땅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 목록 올해, 작년, 후보 시절, 검찰총장 시절에도 그 11필지는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부부 땅인 거잖아요. 아, 그럼 대통령에게도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그럼요. 거군요. 재산의 대부분이 김건희 여사 명의로 돼 있는 거지. 우리가 누구 집, 누구 땅 할 때 그 부부 집 그러지 남편 집, 아내 집 안 그러잖아요. 당연히 집도 그런 것처럼 땅도 부부 땅인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재산 목록에 배우자 명의 목록 재산이라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6월 29일 김두관 의원이 질의할 때까지 거기에 윤석열 부부 땅이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온희룡 국토부, 그다음에 대통령실, 그다음에 김성교 전 의원 이분들의 해명이 모두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네. 그것은 작년에 국정감사 때 한준호 의원이 따져가지고 화제가 됐는데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고 그걸 예를 안 들어도 올해 3월 대통령 재산 목록 고위공직자는 여러분 재산 신고가 됐잖아요. 작년 당선되자마자 재산 신고가 8월 달에 재산 목록, 작년 2월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재산 목록 다 강상면 병산이 땅이 전부 다 들어있고요. 아, 그럼 대통령이 신고한 공직자 재산 목록에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되는 네. 그 혜택 받을 그 땅 목이 다 들었어요? 12필지가 정확히 강상면 병산이 주소지까지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몰랐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리고 재산 목록을 신고하면 노 변호사님도 기억하시지만 언론에서 보도가 엄청 하잖아요. 그래요. 아, 청와대에서 보니까 대통령 부부는 재산이 얼마이고 수석 중에 누가 재산이 제일 많고 어떤 수석은 빚이 많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박원순 전 시장이 화제가 됐던 게 빚이 6억이라고 맨날 신고되는 거예요. 적극 재산이었고. 그러면 네, 항상 빚밖에 언론 보도에 없었어요. 누가 네. 빚쟁이고 누가 제일 부자다고 나오고 특히 대통령 부부 재산은 전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너무 부자면 위화감이 들 수도 있고 좀 재산이 조금이면 아 그래도 서민하고 비슷하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네. 보도가 안 된 적이 없습니다. 수백 건의 보도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그 스캔들로 시달릴 때 윤석열 후보는 지금 엊그제 구속된 장모 공흥지구 비리, 네. 그 개발 비리, 그다음에 강산면 병산의 투기 의혹이 동시에 시달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 뭐 서울의 소리나 오마이뉴스에서도 보도하고 집회에서 발언하고 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TV에서 할 때는 이런 사실이 있다. 비리라고는 말을 못 하겠다. 또 우리가 추적을 해볼 때가 그랬는데 저는 지금 비리라고 확신을 가지는 게 어떻게 대통령실 관계자까지 지금 국토부 2차관까지 나서서 대통령실도 6월 29일 전에 몰랐다는 거짓말을 했어요. 네. 대통령실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작년에 그래서 딱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작년에 한준호 의원이 강상면 병산이 땅에 특혜가 있었다. 형질 변경에 대해서 개발 비리 의혹이 있다라고 하니까 대통령실 브리핑 자료로 작년 10월 6일 날 공식적으로 양평군 강산면 병산이 땅은 조상한테 물려받은 땅이지 민주당이 지적하는 것 같은 비리가 없다라고 병산이 땅을 못 박아서 브리핑을 냅니다. 지금도 용산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10월 6일 브리핑 자료에 들어가면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가 되게 사실은 그 맹지여가지고 예. 엄청 가치가 없는 땅인데 이게 형질 변경을 통해 가지고 엄청 거듭나고 있다. 예, 그걸 한준호 의원이 이제 지적을 한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실 발끈해서 네. 무슨 소리냐? 거기는 조상한테 물려받은 땅이니까 개발을 할 수가 없다. 어쨌든 물려받았거나 말았거나 어쨌든 예, 그러니까 가치가 그 땅이 대통령 부부 땅이라는 걸 명확히 인식하고 있고 한 줄 더 나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 대선 때도 민주당이 계속 가짜뉴스 퍼뜨렸는데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그게 쟁점이 됐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어야 다 되는 인식하고 거네. 있는 게 여러분 10월 6일 용산 대통령실 홈페이지 가시면요. 네. 브리핑 자료 작년 10월 6일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근데 최근까지요. 온희룡 장관, 국토부, 국힘당, 김성교 전 의원 그리고 대통령실 국토교통 비서관 출신인 국토부 2차관 백원국 차관 이분이 인수위 때도 부동산 분과 위원이었는데요. 네. 6월 29일까지 재산이 대통령 부재산이 강상면 병산에 있었던 걸 몰랐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요.
그 이유가 왜 그랬습니까? 네. 아, 그 전에 알았는데 추진했다 그러면 비리 의혹이 너무 짙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몰랐는데 우연히 있었다라고 말을 맞춘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 땅 당연히 알았고 그 개발 계획, 그러니까 고속도로 종점 변경되는 것도 알았는데 나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냥 우연히 이렇게 뭐가 맞은 거지. 내가 뭐 영향을 미쳤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랬으면 네. 이야기 되는데 지금 일관되게 아직까지도 원용 장관은 심지어는 내 정책 생명을 걸었다, 장관이 걸었다면서 내가 6월 29일 전에 대통령 부부땅이 거기 있는 걸 몰랐다고 강조했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대선 때 대장동 이슈 담당이었어요. 대장동 이슈 담당이면 상대 후보가 대장동은 오히려 당군 조선 이래로 5,503억이라는 공익한수를 한 공익 최대로 잘한 거다라고 네, 네. 맞받아치면서 올해 이재명 후보라든지 당시 범진보 개혁 세력이 뭘 지적했습니까? 오히려 양평의 강상면의 투기가 문제다. 네. 공공지구 개발비리 문제라고 언론 보도가 수백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온희룡 후보가 온희룡이 몰랐다는 것도 없고, 대통령 후보나 대통령 된 다음에 재산 신고 목록은 초미의 관심사여가지고요. 그게 국민들에게도 재산 목록은 공개가 되잖아요. 근데 몰랐다는 걸.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는 뭐 몰랐을 수도 있지만 정말 몰랐는지 알았는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조사해보면 아니까 네. 만약에 그런 변명이 맞으려면 조사를 해보면 된다. 예, 이런 국정조사도 얘기겠군요. 하고 특검도 하면 되는데 네네. 올해 작년 10월 6일 대통령실 브리핑 자료에 정확하게 강상면 변호사님이 두 번 언급된다. 그리고 올해 3월 대통령 재산 목록 자료, 작년 대통령 재산 목록 자료, 후보실 재산 목록 자료에 강상면 변호사님 12필지가 있다. 네. 그리고 그게 조상묘고 선산이라서 개발이 안 된다는 것도 이번에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일요신문 취재팀하고 서울의 소리 취재팀이 찾아가 보니까 저도 두 번 갔는데 사실은 선산이나 조상묘 흔적이 없어서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옮긴 거 아니냐. 실제로 문제가 된 12필지에서 200m쯤 더 산속으로 들어가야 조상묘하고 선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필지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요? 2,000평 정도 따로 있습니다. 이건 항공사진까지 다 제가 찍어서 확인이 됐고요. 그 주소는 강상면 병산리 산 147번지입니다. 지금 대통령 재산 목록에 있는 12필지하고 다른 주소입니다. 그 다음에 12필지만 선산으로 물려받은 거 맞고요. 최근에 KBS와 JTBC 보도에 확인된 것처럼 실제 소유하고 있는 땅은 29필지나 됩니다. 그래요? 12,000평. 이것도 팩트체크입니다. 제가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이나 우리 뉴스인사이다 애청자 앞에서 처음으로 팩트가 보도하는 아닌 걸 거예요? 이야기할 네.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미 언론 보도도 있었고 29필지인데 최근에 KBS 보도 하나 더 있었습니다. 공공지구에 아파트 한 채와 상가 6채가 따로 있습니다. 가족회사 대통령 예. 처갓집에 예, ESIND. 근데 그 ESIND는 최은순 씨와 김건희 여사가 주도한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일가의 재산이라고 못 박아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상면 병산이 바로 밑에 교평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또 두 필지에 한 2,000평 가까운 차명보 유혹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통령 부부 재산은 제가 오늘 뉴스인사이다에 오기 위해서 단독으로 제가 지금 감정평가사님들하고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양평 일대에만 확인된 것만 네. 이 땅과 토지 건물들 100억대에 달합니다. 와. 네, 이거 곧 있으면 제가 발표할 예정인데 오늘 이제 사전으로 최종 확정된 건 아닌데 최소 100억 안팎에 달한다. 현재 수준에서도. 와. 근데 만약에 JCT가 이제 뚫리잖아요. 그러면 그 부근에 29필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차명보 유역 2필지 빼고 그다음에 200m 선산 네. 땅까지도 개발지로 포함될 수도 있잖아요. 최소 5배에서 10배 정도 뛴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엄청난 야, 일인 거죠. 엄청나군요. 근데 여기서 또 거짓말. 어저께도 국토위 김정재 국민의힘 간사께서 나오셔가지고 거기는 JCT라서 땅값이 절대 안 근데 오른다고 뭐 발표를 지나가기만 하고 했어요. 멋있지만 예, 이랬잖아요. 근데 JCT여도 땅값이 상승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고속도로 두 개의 고속도로가 만나는 게 JCT잖아요. 네. 근데 정말 이 국민의힘 분들이 너무 쉽게 온희룡 장관 거짓말하는 게 그 JCT 바로 500m 밑에 남양평 IC가 있다니까 인터체인지가. IC가. 그래서 제가 두 번 답사해봤잖아요.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일가 땅이 있는 데에서 그 남양평 IC가 2분 정도면 가요. 그리고 JCT로 갈아타면 1분 정도 걸려요. 그래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3, 4분이나 4, 5분이면요. 네. 서울 강동, 송파, 강남권으로 20분이면 가게 됩니다. 노 변호사님도 잘
집값이 땅값이 뛰겠습니까? 안 뛰겠습니까? 당연히 뛰겠죠. 지금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리는 일종의 양평의 오지인데 네. 거기가 지금 중부 내륙고속도로도 있고 거기다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돌아와서 딱 바로 네. 500m 지점에 접속도가 생기고 네. 거기를 이용할 때 남양파 IC가 바로 있기 때문에 2분이면 갈아타는데 땅값이 떨어진다라는 심지어 떨어진다는 거짓말합니다. 정말 아무리 그래도 그 땅값이 오르는 것이다. 그런데 우연히 된 거다라고 차라리 그렇게 우겨야죠. 근데 땅값이 떨어진다는 거짓말 아직도 땅값이 떨어지거나 안 오른다는 거짓말 아직도 하시더라고요. 지금 원희룡 장관이 국토부에 올려놓은 자료 같은 거를 보거나 원희룡 장관 쪽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계속 강상면 안을 고수할 것처럼 지금 보이는데 네, 이게 제일 심각합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김대훈님 말하는 것처럼 국토부가 선택적으로 정보를 공개한 것 같고 강상면을 자꾸 무리하게 짜맞추다 보니까 검토안들이 뒤죽박죽 앞뒤가 안 맞는 너무 것처럼 정확한 보인다. 지적이시네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제가 하시고. 약간만 그 부분을 브리핑해드리면 예. 모든 자료를 공개했다는데 사실은 용역회사가 인수위 이후에 용역을 착수했거든요. 근데 모든 권력은 인수위가 가장 셉니다. 작년 3월 18일 날 출범했잖아요. 그리고 용역이 착수한 게 3월 29일입니다. 10일입니다. 그 10일이면요 인수위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고 그때 원희룡 장관은 인수위 기획본부장인가 기획했고요. 네. 그 다음에 백원국 침 국토비차관이 인수위 부동산 분과위원이었습니다. 굉장히 의심이 들죠. 네. 그리고 3월 10일 용역을 착수해서 KDI가 2년 동안 모든 전문가를 동원해서 양서면 안이 좋다고 판단했는데 오히려 시작점은 검토하라 그랬어요. 종점은 검토 기한이 없고요. 네. 근데 시작점은 묵살하고 종점만 지금 갑자기 급변경한 건데 네. 그 과정에서 용역회사하고 CBS 보도에 하면 확인된 건데요. 16번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럼 16번 그 회의한 거, 회의록. 그 다음에 용역회사하고 국토부가 왜 처음에 최초로 5월 19일 날 강상면안이 나왔다는데 작년. 네. 그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회의를 거쳐서 당시에 검토한 자료가 무엇이어서 KDI가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 있는 연구기관이 2년 동안 연구를 해서 겨우 통과한 양서면 아니면 강서면이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양평군민이 요청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게 거짓말로 밝혀졌고 그다음에 민주당 요청했다 해서 그것도 거짓말 밝혀니까 이제는 용역사 설계사가 요청했다 하는데 설계사가 을인데 설계사가 왜 요청을 그분들이 하죠? 어떻게 50일 만에 국토부랑 기재부랑 다 이미 거의 확정해 놓은 안을 뒤집고 강상면안 이야기 그건 중간에 누군가가 강상면안도 한번 검토해봐 괜찮을까 이걸 언질이나 지시를 했기 때문이죠. 그 부분이 지금 자료에 다 빠져 있고 근데 공개된 자료에도 그 국토부가 했던 거짓말이 드러난 게 있는 게 알겠습니다. 오로지 저희는 1,000억에서 2,000억이 더 든다 그랬는데 네네. 마치 140억밖에 안 된다라고 국토부는 강변했거든요. 네. 근데 용역사도 어떻게 써놨냐면요. 강상면 병산을 하면 공사비가 2,000억, 3,000억이 더 든다라는 분석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비타당성 조사는 더 통과가 어렵겠죠. 네네. 그리고 경제성이 좋다 그러면 BC 분석한 결과를 내놔야 되잖아요. 작년에 용역을 3월 19일 날 착수했는데 지금 1년 반이 되어 가잖아요. 네. 아니 또 BC 결과가 안 나오는데 BC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숨겼거나 아니면 BC 분석을 아예 안 했거나 둘 중 하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개각 얘기부터 이제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네. 돌아오자마자 국방부 장관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문체부 장관도 그렇고 여가부 장관도 그렇고 세 분 다 참 각자 말들이 많은 그런 분들이어서 참 앞으로 얘기할 게 무궁무진하겠다. 지금 청문회가 정말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많다. 이제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우선 대통령실에서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금 지명을 했는데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반대하는 여론이 많으니까 그쪽에서 내세우는 논리는 이 사람이 제일 적임자다. 이 사람이 제일 국방에서는 최고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뭐 한미 안보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 무슨 그랬는데 말이야? 참 이게 뭐 말이라는 게 참 아무렇게나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이종섭 장관 전임자 임명할 때 명분이 한미 연합 방위 능력 강화였어요.
이종섭 지금 사의를 표명한 그분이 예. 임명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군요. 아, 그래서 적임자라 그래서 임명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한미일 동맹했고 네.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다가 네. 저기 한일 관계 개선에다가 네. 아니 아주 뭐 역사에 남길 업적을 했다가 거뒀다 그러는데 네. 왜 갑자기 한미 연합방위 능력의 또 적임자라고 또 나타나?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잘했는데 왜 그러면 스스로 사의를 또 표명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다 이상한 게 세상에 이번에 누가 먼저 자르느냐 속도 경쟁이 붙었어요. 맞아요. 저기 야당은 탄핵안을 내서 우리가 자르겠다.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먼저 자를게. 그러니까 제가 사의를 표명하겠습니다. 셋이 속도 경쟁을 해. 아하. 서로 먼저 나가겠다. 아니다 내가 자르겠다. 무슨 소리야 손대지 마. 이거 자르는 건 내 몫이야. 그럼 이종섭이 이긴 거네요? 아니지 이종섭 사표는 반려되고 반려되고? 대통령이 잘랐는데 자 이런 거요. 내가 이제 저기 직장에서 사표를 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사표를 딱 써가지고 네. 위에 와서 오늘부로 그만두겠습니다. 사표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임마. 내가 자른 걸로 해. 너 사표 내기 전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렇죠, 이제 그렇죠. 오나가. 그렇죠. 뭐 빨리 자르질 못해. 환장을 한 거이 뭐 하는 게 이게 도대체가. 아니 그런데 거기에다가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야당이 탄핵안을 얘기하니까 국정 공백을 방치할 수가 없어 자르기로 했다 그랬는데 네. 아니 이 정부가 야당이 탄핵 얘기한다고 장관 자르는 정부입니까? 이상민 장관 보세요. 치안 공백 뭐니 다 감수하고 네. 그대로 밀어붙이는 정부지. 그래 저기 민주당이 탄핵 얘기하니까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먼저 자르겠습니다. 이러는 정부입니까 이 정부가? 그러니까요. 웃기는 정부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유는 딴 데 있는데 이 쇼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유는 딴 데 있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 저희 방송 나오셔가지고 네. 국방부 장관 좀 있으면 잘린다 하셨거든요. 제가 교체된다. 7월부터 했어요. 7월부터. 그러니까. 근데 딱 그 말씀 근데 우리 방송에서 하시고 얼마 안 돼가지고 진짜 이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왜 그런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은 원래 찍힌 장관이다. 그게- 아니 왜 아까 좀 전에 말에 의하면 한부 영양도 강화하고 일 잘했는데 왜 찍혔어? 아니 그러니까 그런 너절너절한 말에 우리가 혼란을 겪으면 안 돼요. 너절너절한 말에. 그다 저기 하나마나한 그 너절너절한 말들에 네. 괜히 우리가 정신 헷갈릴 필요 없어요. 이종섭 장관은 작년부터 찍혔어요. 아 작년부터요? 왜요? 작년부터 찍혔어요. 왜 그랬냐? 네. 이 사람이 대북 강경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대통령이 그거 원했을 텐데. 네. 그래도 이분은 좀 물러 터진다고. 그러네. 물러 터졌다 소리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편으로 마음에 든 게 그거예요. 국방부 장관이 좀 균형은 잡는 것 같다. 그래도 좀 양심 그래가지고 있다. 제가 심하게 공격할 일도 좀 자제했다고. 아. 그랬는데 그 작년에 국방개혁 혁신단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네. 대북 강경파로 유명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해서 위원장은 대통령입니다. 네. 국방부의 사무실까지 차려줬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종섭 장관한테 모욕감을 준 거예요. 왜요? 너 김관진 보고 좀 배워. 아 그런 거예요? 이게 수모도 이런 수모가 어디 있습니까? 상황이 온 거예요. 상황이 국방부에. 근데 일이 묘하게 되려니까. 네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첫 회의, 두 번째 회의까지 했는데 김관진이 다시 댓글 공작 대법원 판결로 구속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상황 노릇하러 보냈는데 이번엔 또 감옥으로 가버리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또 원위치 됐네. 그러니까 이제는 강경파 누구를 찾았겠지. 그게 누굴까? 그게 누구야? 지금 신원식 의원. 신원식 장군이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네. 이 사람이 한 막말과 보면은 거의 광신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뉴라이트에 완전히 가스라이팅 당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 뉴라이트 MB 때 뉴라이트 계열 이 사람들이 MB 때 한 자리 못해 먹어가지고 빌빌거리던 사람들이 이번에 다 모였거든. 한 자리 해먹은 사람, 해먹을 사람. 그때 그 MB가 이렇게 완전히 함락될 듯 하면서
뉴라이트한테 완전히는 안 넘어갔다고. 어허. 근데 그때 그 골수들이 이번 정부에서 다 모여가지고 네. 확실히 윤 대통령을 가스라이팅 하는데 성공했는데 그 성공의 비결은 이제 주술가의 빈 공백을 메꾸고 들어온 겁니다. 진짜요? 최근에 이 무당들이 이게 남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네. 저기 관저 사무실에 못 드나든다고. 무당들이? 어. 아니 잠깐만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무당들이 그럼 옛날에 관저 사무실에 드나들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가지고 백제건는 아예 관저 입주할 때 지가 먼저 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 경찰 수사 드러났잖아요. 백재건 씨가 무당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관상가예요. 관상가잖아요, 관상가. 그러니까 이런 걸 합쳐서 주술가라 그래요. 그런데 저기 뭐 역술인, 무당, 네네네네. 관상, 다 저기 보는 관점만 다를 뿐이에요. 또는 풍수는 장소를 보고 저기 역술인은 시를 보고 관상은 생김새를 보는 거예요. 각자 측면이 다를 뿐이지 다 사이비 주술이에요. 사이비 주술. 그런데 이런 사람으로 영혼을 채워왔다고 지금까지. 네네네. 그런데 이게 공백이 발생하니까 거대한 패닉, 이 공황을 갖다가 또 하나의 사이비 과학, 사이비 역사학자들이 채운다고. 그게 뉴라이트란 말이에요. 거기에 가스라이팅을 당하니까 대한민국의 극소수인데도 여기가 한번 헤게모니를 장악해버리면 일종의 신흥 종교 집단 같이 커진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신원식 그 의원을 보면 네. 내가 이 양반을 처음 만난 게 그 안철수 따라서 처음에 정치권에 맞아요. 들어온 게 대략 2017년경이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TV 토론에서 이분을 처음 뵀는데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멀쩡했어요. 아 균형 잡히고 똑똑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기존 정치권에 딱 비판적인 목소리 내고. 쓴소리도 하고.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중간 때부터 이분이 이제 말을 갈아탑니다. 2019년 때부터 좀 이상했어. 그때부터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들어오는데 그 경로가 뭐냐 하면 정광훈 목사 집회에 나가면서부터 해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태극기 집회를 나가고. 네.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쪽에 그 어떤 저기 뭐랄까 좀 강성 태극기로 색깔을 재구성하기 아니 시작합니다. 구구 보수 유튜버들하고 친하고 그쪽에 많이 나가시고 그렇게 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이 정권의 그 극우 유튜버급의 그 국무위원이나 기관장들 있잖아요. 한때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공통점은 최근에 망가진 사람들이란 공통점이 있어. 아 원래는 멀쩡했는데. 원래는 멀쩡했는데 통일부 장관도 그렇잖아요. 원래는 멀쩡했는데 김용호 장관이? 최근에 망가졌다는 공통점들이 있다. 심지어 그건 대통령조차 그래. 대통령조차도. 대통령조차도.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저기 옛날에 변두리 근본주의자들이 중심권에 진입하려니 새로운 통치 논리가 필요했던 거고 네. 그거를 뉴라이트에서 빌려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을 네네네. 중심권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변두리를 빙빙 돌다가 하루아침에 이제 그 저기 권력을 잡은 기회를 노리다가 빙빙 돌면서 내가 들어갈 틈만 보이면 내가 씩 들어가야지. 이러다가 이번에 자리를 잘 잡았다. 그러니까 변두리 근본주의자다. 변두리 근본주의자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통 보수하고는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거기하고도 차별화. 그러니까 본인들은 보수라고 주장하지만 그게 실제 정말로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정통의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래도 이 나라의 품격과 실력을 갖춘 보수는 옛날에 군사정권 때지만은 광화문의 그 어두운 사무실에서 밤새워 국가 전략을 고민했던 경제기획원의 엘리트들이라든가 네네. 또는 노태우 정부 시절에 네. 대륙의 꿈을 품고 중공 소련과 수교를 하면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국력을 그 부채살처럼 대륙으로 뻗치고 그렇죠. 88 올림픽을 성공시킨 네네. 그 테크노라트 외교 전략가들이라든가 네, 테크노크라프트.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통 보수요. 실력을 갖췄고 품격을 갖췄어. 네.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꿨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고. 이런 어떤 저기 정통 보수들이 있는 겁니다. 이 네, 나라에는. 네, 네. 그런데 어느 날 변두리에서 그 사람들하고 실력을 견줄만 하지는 않고 실력은 좀 떨어지고. 떨어지고 욕심은 좀 빙빙 있고. 돌아 자리 욕심은 많으니까 이러다가 빙빙 돌다가 중심권으로 진입하려고 패거리를 짠 변두리 근본주의자들이 이 정통 올드라이트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 역사관은
일제 시대 100년 전으로 돌아가 있고 네. 외교관은 30년 전 저 냉전 시대로 돌아가 있고 맞아요, 정말 그러니까 냉전 뭐든지 거기서 뽑아내고 이제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까지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제가 정말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변두리 사상이 이제 근본주의 사상이 중심권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게 이제 권력을 장악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윤석열 정부는 하나의 숙주 역할을 하는 거고 거기에 하나씩 침투해 들어온 뉴라이트는 바이러스란 말이야. 바이러스. 이게 숙주와 바이러스의 관계요? 관계인데 네. 근데 윤 대통령은 자기가 가스라이팅 당한 줄도 몰라. 아, 그래요? 우리 대통령은 똑똑하신 분인데 왜 그래요? 사법시험도 붙었는데. 아니 이게 이제 주술과 역술인을 물리친 성과예요. 그거를 이제 사이비 이념이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해야 돼요. 더 그래?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옛날에 장군할 때 좀 아셨어요? 제가 그분이 투수 탈 때부터 그 존재를 알았습니다. 네, 제가 삼성장군. 전화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어요. 한 번 전화 받은. 국방부 근무할 때 제가 쓴 글을 보고 전화가 왔더라고. 뭐 내가 조금 잘 써줬는데도 이제 저기 괜히 이 글 때문에 찍힐까봐 상부에서 내가 그해 진급 인사를 분석을 한 글을 썼거든요. 그걸 보고 딱 전화 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 인물을 만났죠. 네. 그랬는데 멀쩡했어요. 멀쩡했다니까. 멀쩡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균형 잡히고 상식적인 사람이었다니까. 근데 왜 이렇게 이상하게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날의 정치의 폐해가 이겁니다. 멀쩡한 사람은 완전히 미치게 만드는 게 정치예요. 근데 거기에 스스로 한 그렇게 번 된 거 잘못 아니에요? 물들면 그래요. 아니 이분은 스스로 그렇게 변신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가 그분을 그렇게 중력처럼 끌어들여 가지고 거기에서 태극기에 가스라이팅 당하고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 이상한 게 정말 저는 신한식 후보자의 과거 발언 보고 정말 놀랬거든요. 네. 일단 한번 정말 너무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좀 보고 얘기만 하겠습니다. 오늘날 문재인이라는 악마를 탄생시킨 초대 악마인 노무현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을 이끌었던 파멸로 이끌었던 촛불은 거짓입니다. 2016년 촛불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파괴한 반역입니다. 문재인 모가지 따는 것은 시가 문제입니다. 이 깊은 날에 비도 오는데 기분 좋게 저랑 춤추면서 한번 합시다. 자, 안 내려오면 붕짜자 붕짜, 안 내려오면 붕짜자 붕짜. 저게 뭡니까? 쿵짜기 뭡니까? 도대체 막 뛰면서 야 진짜 너무 좀 품위가 없어 보이는데. 무당 같잖아. 박수. 자, 그러니까 정권의 코드와 딱 맞게 됐습니다. 지금 맞아. 2019년 7월에 오늘날 문재인이라는 악마를 탄생시킨 초대 악마인 노무현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이런 발언을 했고 2019년 9월에는 2016년 촛불 반역 문재인 뭐 이거 맨날 나온 얘기인데 이걸 땡처리해야 돼요? 문재인 모가지 따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기분 좋게 저랑 춤추면서 합시다. 안 내려오면 쳐들어간다. 붕짜다 붕짜. 야 정말 이건 끔찍한 얘기인데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지명을 하죠? 게다가 우리 대통령은 특이한 게 자기를 옛날에 욕했어도 그걸 다 넘어가고 다 봐주고 그래요?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 뉴스타파 자기 욕하고 비방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저기 완전히 그냥 초토화 시켜버리잖아요. 근데 신현식 후보자는 옛날에 군대 안 간 사람은 절대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딴 얘기도 하고 12.12 때도 막 엄청나게 뭐 우리나라를 구하러 왔다는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런데도 12.12는 나라를 구하려고 한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제 그래서 또 해명이 나오긴 했어요. 신현식 후보자가 본인은 제야투쟁거로서 격한 얘기를 한 것일 뿐이다. 그리고 내가 얘기한 거는 다 좋게 해석해라. 이런 취지를 말을 하던데. 아니 박정훈 대령을 향해서 신원식은 삼류 정치를 왜 닮아가냐. 박정훈 대령을 향해서 군인답게 안 하고. 그러니까 본인은 저렇게 해놓고 뭘 그래요. 자기는 내가 보기에 들고 뛰는 게 완전히 무당 두판 벌려가지고. 쿵짜기 뭐예요. 무슨 뭐 널뛰듯이 뛰는 거 보십시오. 저게 정상인입니까 저게? 아니, 저는 사실 저 영상은 정말 충격인데. 아니, 나도 저렇게 인상이 나쁘진 않았어요. 이번에 공개된 영상을 보고 인간에 대한 기본 관점이 바뀌어요, 내가. 어떻게
저런 광신도 같은 저게 신흥 종교 구판이지 그래. 거기에서 저 널뛰고 말이지. 그거 참 내가 보니까 영혼이 털린 사람이에요. 또 신기하네. 자, 신원식 후보자 2019년 9월 한 국방 전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국민의식이 성장한 지금은 구테타 성공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구테타에 대해서는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그 공백기에 서울의 봄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때 당시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나왔다고 본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두환 구테타는 결국 나라를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옹호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5.16 구테타에 대해서도 정치법적으로는 구테타지만 우리가 농업화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를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 경제, 철학적으로는 혁명이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요. 이승만, 박정희는 기적을 이뤄낸 모세다. 노무현, 문재인은 악마다. 간첩이다.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난해 국감에서도 홍범도 장군 흉상은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죠. 해병대 최상병 수사 은폐 의혹을 두고는 8명이나 처리할 만큼 군의 과오가 있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 국방연안에 가장 퇴행적으로 나올 법한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 말은 다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분란을 만든 당사자예요. 네. 홍범도 흉상 이 분란을 만든 당사자가 본인이에요. 그다음에 저기 장병 사망 조작 은폐의 또 당사자예요. 맞아요. 그때 본인이 이분이 있을 때. 저기 85년에 중대장 할 때 어떤 그 저기 이등병 하나가 유격 훈련 받다가 네. 사망한 사인을 조작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조작했어요? 박격포를 막 쏴댔거든. 훈련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근데 밑에서는 안 쏘겠다 그랬는데 쏘라고 강행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막 돌격 앞으로 할 때 폭탄이 터지면 효과가 전쟁 같잖아. 네. 그러면은 거리를 두고 쏴야 되거든. 한 200m 앞에 한 방 쏴, 300m 앞에. 그런데 그 거리가 확보 안 됐습니다. 그랬는데도 그래도 쏴. 이러니까 그 저기 훈련하는 병사한테 날아가 가지고 몸의 절반이 날아갔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조작했어요? 그게 아니라 쏘라고 한 적 없고 지나가다가 이전에 떨어진 불발탄을 밟았는데 빵 터졌다. 이게 박종철 열사가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쓰러졌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지나가다가 포탄 밟아서 터졌대. 어머나 세상에. 그 육중한 포탄이 왜 터져? 지뢰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게 조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저기 중대장이 정신교육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군인들을 그게 군 대통령 직속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최근에 밝혀낸 거예요. 이번 정부에서. 세상에. 그런데 그 저기 여기에 중대장의 어떤 과실인지는 지금 명확치는 않은데 밝혀진 건 사인이 조작됐다요. 이거는 밝혀진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최근에 국방위원 하면서 방어하려고 저기 육군본부에 무수히 자료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자료들 저기 달라고. 저 진상 규명하는 거 자기가 먼저 그 정보 수집하려고. 그러니까 본인도 알고 있었던 거야. 내가 보기에는. 본인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인사청문회가 곧 열릴 텐데 네. 그때 돌아가신 그 장병의 유족이나 동료들을 민주당이 증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또 국민의힘이 싫다고 하겠죠. 아니 그걸로 일단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데 어쩐 일인지 신원식 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반응이 없어요. 왜요? 같은 국방위원이라고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요. 말도 안 돼. 지금 별 반응이 없어 민주당에.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누군데 그렇게 반응이 없어요? 말이 안 되는 많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네, 이거는 네. 막말은 영상으로 다 증거가 있고 이건 해석 투쟁이기 이거 때문에 빼박이네, 빼박이고. 네. 그런데 이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당신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최수근 상병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오는 거냐? 그렇죠. 그리고 증인들 다 부르자. 그 이거 저기 자질 검증하는데 핵심 의제다 이게. 네네네. 이런 거예요. 뭐 옛날에 보면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 이런 거 다 밝혀내잖아요. 그러면은 군에서 직무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증인을 신청해서 밝혀내는 게 왜 잘못입니까? 당연히 해야지. 이게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어. 무력하죠? 근데 별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안 하려면은 야당 네. 문 닫어 그냥.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런 게. 그래가지고 저기 신원식 의원이 국방부 장관이 오면 국방부 하루도 바람잘 날 없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때 요직에 있던 군인들 리스트 만드는 거 아니냐 또 이거 이제 군인들이 이제 군심이 흉흉해지고 네. 해군은 홍범도 잠수함 명칭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전전긍긍하고 최수군 상병에 대해서는 더 밀어붙일 거고 보십시오 이게 뭐 하나 해결되겠습니까? 더 커지지? 그러네요. 이번에도요 최상병 사망 수사 의혹 수사 외압을 은폐하려고 지금 별별 공작이 다 벌어진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내가 언론에 안 나간 거 하나 대책안에서도. 공개해드릴게요. 네. 자꾸 이 항명죄 여부가 점점 더 커지는데 네. 제가 최근에 얻은 정보는 박정훈 대령이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하는 8월 2일 날 오전에 네. 오전에 이첩을 했잖아. 네. 아침 10시 반인가 네. 했잖아요. 그 직전에 예천으로 출발하기 전에 해병대 사령관한테 마지막 보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첩 잘하고 오겠습니다. 그때 오케이 해놓고는 그렇게 된 거예요? 어. 해병대 사령부가 오케이 해놓고? 그런데 지금 진실이 어떻게 뒤집혔어? 그럼 지시를 이행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명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확인까지 하고 갔어. 어머나. 마지막으로.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항명 중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다 보고하고 그래라 잘하고 명령 와라. 안 지켰다고. 그랬는데 명령 안 지켰다고. 이거 특검으로 하면은 이종섭 장관 지금 출국 금지 시켜야 됩니다. 이거. 그렇죠. 이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내둘 수가 없는 거네요. 이 정부가 이종섭 장관 어디 대사나 해외 문화원장 보내서 빼돌리기라도 하면은 이거. 근데 그런 의혹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런 움직임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바꾼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거 나중에 탄핵 사유로 넣어야 됩니다. 이거. 누구에 대한 탄핵 사유를 넣어요? 정권 자체지 뭐. 아니 이걸 닉슨이 워터게이트로 도청했다는 걸로 무너졌습니까? 거짓말로 무너진 거예요. 거짓말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대통령이 자기가 시켜놓고 그 다음에 막으려니까 이 무리수가 나온 건데 이게 워터게이트 사건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그리고 뒤에 막을 후임 장관도 거기에 맞춰서 인선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이에요. 아니 거기에 맞춰서 인선한 거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100분 토론 나가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패널이 아예 딱 똑같으면 말들이 그럼 8명이나 처벌해야 됩니까? 굴비 엮듯이 가야 해가지고 내가 그 얘기 듣고 굴비 엮듯이? 그러면 박정훈이 자기가 속한 해병대를 굴비 엮듯이 일망타진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다 보고하고 갔어. 근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들은 거야 당시. 그랬더니 뭐래? 가지고 아니 왜 나보고 박정훈 대령 말만 믿냐 그래가지고 박정훈 말을 안 믿으면 누구 말을 믿어? 아니 당사자 말을 안 믿으면. 와 재밌네. 이래가지고 100분 토론에 개판이 됐어요. 개판이 됐어요? 개판이 됐어. 나 다음 주에 나가는데 큰일 났네. 그러니까 아니 안 믿고 조작하겠다고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네. 그래가지고 이거요. 특검으로 가면은 나라 뒤집혀요. 그러니까요. 근데 특검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상식이 무너진 사회입니다. 상식이 무너진 사회. 무슨 어디 신흥 종교 집단 하나가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이 거짓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구판이지? 정말, 이게 무슨 국정이 있어요 여기에. 굿판이네 굿판. 쿵짜자 쿵짝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 쿵짜자 쿵짝. 우리도 한번 할까? 자, 저는 네. 진실은 꼭 밝혀진다.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지금 다들 무서워서 혹은 뭐 정말 너무너무 싫어서 입을 좀 다물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아니 이렇게는 여기에 안 되겠죠. 주눅든 분들 특히 엘리트들이 많은데 제발 좀 쫄지 좀 마세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상대하기 쉬운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뻔히 나와 있는데. 근데 왜 못하는 거죠, 도대체? 나는 한 번도 이기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가? 도대체가 말이야. 전략 전술이 딱딱 보이는데. 맞아요. 누구 증인 신청하고 누구 어떻게 집중해서 정밀 타격하고 딱딱딱 순서대로 가면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그게? 맨날 그 쓸데없는 역풍 얘기하잖아요. 뭐 난 역풍 분 걸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맨날 역풍 얘기만 하고. 역풍 같은 소리 하고. 역풍 그것도 주술이요. 역풍도 바람풍은 주술이요? 그것도 주술이요. 정치는 나라가 정석대로 난리가 가는 거예요. 났네. 정석대로. 정석대로. 상식대로.
뭐 그러지 뭘까 맨날 정치공학이 등장해가지고 무슨 뭐 역풍 얘기하고.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맨날 역풍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가 아니 나와 있는 그대로 야당은 정직하게 맞받아치고 그러면서 투쟁하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누가 지켜줍니까? 스스로를 지켜야지. 근데 너무 아니라고 보신주의고 나는 무슨 국회의원이 보신주의하는 건 내 생각 처음 봤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지 말라고 뽑아준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큰 돈 들여가지고 국회의원을 유지시켜주고 이러는 거고 대의를 우리들의 의사를 대신 전달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 시스템하에 살고 있는 건데 아 정말 본인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그냥 무슨 겁먹은 쥐처럼 숨어가지고 그냥 뜸만 동글동글 뜨고 앉아있고 너무 불편해요.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오늘 방송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